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집 강자입니다. 자, 데이터 통신 14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 오류 수정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오류 수정에는 전진이 있고 후진이 있습니다. 먼저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이다 라고 하면 A가 B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이 되면 이 B에서 A한테 알리지 않고 B에서 자체적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측에서 아예 수정을 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A한테 말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TV 같은데, 이제 보는데, A라는 사람이, TV 여기 어떤 채널에 엽서를 보냈어요. 그럼 여기서 엽서를 읽고 있는데, 뭔가 뭐, 오타 같은 거 있네요. 그러면 A한테 이 상황에서, 생방송에서 얘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오타 고쳐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A가 보낼 때는 실제적인 데이터에다가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내용,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보내게 돼요. 그러면 B가 판단해가지고 옳은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트 수가 더 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 내용에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추가되는 비트 수가 더 많게 되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쭉쭉쭉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연속적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진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다. 그러면 A가 B한테 보냈다. 자,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럼 얘를 꼭 너 다시 보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ARQ 방식이 있었죠. 자동 반복 요청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전진 오류는 이제 오류에 관련된 비트를 같이 보내는 방식, 해밍 코드가 있죠. 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42번.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프로토콜은 이제 어떤 규약집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통신 규약집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신텍스 문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형식은 어쩌냐, 그 다음에 부호화는 어쩌냐, 신호 레벨은 어쩌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열되는 부분이고요. 자, 의미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비트가 나타내는 이제 의미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해석을 하고 또 오류 제어를 위한 여러 가지 제어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을 하고요. 타이밍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죠. 통신 속도에 대한 조정, 속도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자, 메시지에 대한 순서는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이제 바로 1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특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네. 자, 프로토콜에 대한 특징을 살펴본다면 프로토콜의 특징은 직접이 될 수도 있고 간접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체 방식일 수도 있고 또 구조체 방식일 수도 있다. 대칭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비대칭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비표준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적 방식이 됩니다. 집중적은 아니고요. 다중적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4번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전송해 나가다가, 자, NAK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 이후에 전송된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재전송하는 이런 오류 방식이 뭐냐. 자, ARQ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정지, 대기, ARQ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고백,
go back and ARQ가 있죠. 네, 그 다음에 selective, 선택적, selective, 네, 선택적이 있죠. selective repeater, 선택적 재전송 ARQ다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응적 ARQ도 있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정지되기는 어때요? 하나 보내고, 응답 신호 받고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통째로 이제 조금 보냈는데, 오류가 발생이 됐다. 그럼 오류 발생된 이후부터 다 다시 보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4, 5를 보냈다. 상대방에서 받았는데 3번에서 오류예요 라고 한다면 3, 4, 5를 다 보내는 거. 얘는 3번만 다시 보내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바로 뭐예요? Go back and ARQ 2번이 되겠군요. 자, 145번입니다. HDLC 프레임의 헤더에서 프레임을 송수신하는 스테이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테이션 식별자 필드는 그랬습니다. 스테이션 식별자다 그러면 상대방 주소를 말하죠. 누구한테 보낼 건지. 우리가 이제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받는 사람 주소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이제 배송이 되듯이 HDLC 프레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맨 앞에 플래그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부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정보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검사부, FCS,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송수시라는 스테이션, 네, 송수시라는 스테이션을 구별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뭐냐? 바로 이제 주소 필드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네, 바로 1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네,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고 또 이러한 디지털 형태를 원래의 아날로그 형태로 복구시키는 것은 아날로그를 네, 디지털 형태로 변송을 하고 이러한 디지털 형태를 다시 아날로그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거 바로 뭐가 되나요? 바로 코덱이 되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다시 디지털로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모뎀이 되는 거죠. 네. 디지털을 디지털로 다시 디지털로 만드는 게 뭐죠? DSU가 있죠. 네, 그러면 정답은 지금 뭐가 되나요? 네, 바로 3번이 되겠군요. 자, 147번입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PCM 진행 순서를 바르게 이제 나열된 것은 그랬죠. 자, 표보나 네, 양자와 부호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 네, 복호화 과정, 여과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나타낸 것은 바로 2번이 되죠. 표본화는 자르는 거, 양자화는 그 대표 숫자를 만드는 거, 네, 보화는 이진수로 만드는 거, 복화는 다시 이 과정, 여과는 다시 이 과정, 이렇게 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148번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진폭 변조, 다음에 주파수 변조, 다음에 위상 변조 이렇게 나와 있고 진폭과 위상을 같이 변조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진폭은 첫 글자가 A입니다. 주파수는 F가 되는 거고 위상은 P가 됩니다. 진폭과 위상을 둘 다 변조하는 것은 우리가 QA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나열돼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9번입니다. 광대역 전송마 ATM 셀의 구성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ISDN이 있고 이것을 이제 더 속도를 올린 게 BISDN이 있죠. BISDN. 네.
자, 근데 이 ISDN의 핵심 기술이 뭐예요? 동영상을 쪼개가지고 이거를 재생하고 있는 동안에 다음 걸 이제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죠. 이럴 때 이제 이 나누어진 이 조각을 ATM 셀이다라고 하는데 몇 바이트로 구성이 되느냐? 53바이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53바이트인데 48대 5로 나눠서 48이 이제 데이터 부분이 되는 것이고 5가 바로 헤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네,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바로 3번이 됩니다. 150번입니다. 네, 샤논의 정리 중에서 통신로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식 한번 살펴볼까요? C는 네, W 로그 2에 1 플러스 n분의 s다라는 거죠. 단위는 bps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w는 뭔가요? 대역 폭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n분의 s는 신호대 잡음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n이 이제 잡음이 되는 거고 s가 신호 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 세기가 셀수록 대역폭이 높을수록 통신 용량은 커진다라는 거고 잡음은 이제 작을수록이 되는 거죠. 네, 4번은 관계가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자, 151번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통신 장애가 발생이 되면 대체 경로 선택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패킷 교환 방식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패킷 교환 방식은 어디서 나오는 부분이냐면 교환 기술에서 보면은 회선 교환 방식이 있고 축적 교환 방식이 있죠. 네, 회선 교환 방식, 축적 교환 방식. 축적 교환 방식은 다시 메시지 교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이 패킷 방식은 다시 가상 회선 방식이 있고 데이터 그램 방식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패킷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게 있는 거고 여러분이 가상회선과 가상회선과 데이터 그램 방식의 차이점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가상회선은 이제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가는 거고 데이터 그램은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냥 비어있는 경로를 알아서 이렇게 가는 방식을 말을 하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통신 장애 발생 시 대체 경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패킷 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통신 경로를 이제 선택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또 프로토콜 변환이 가능하고 디지털 전송 방식에 사용이 되고 데이터 전송 단위는 메시지다라고 그랬는데 패킷 교환 방식에서 전송 단위는 뭐가 되나요? 바로 명칭이 패킷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축적 방식 중에서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정보를 일단 메모리에 축적하고 적당한 경로를 선택해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리게 설명된 것은 4번이 되겠군요. 자, 152번입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신호들이 정기적인 중복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접하는 서브 채널 사이에 위치하는 것은 그랬어요. 주파수 분할은 이제 이렇게 하나 선에 이제 여러 개의 이걸 채널이라고 그러죠. 구분된 내용을 이제 채널을 보내는데 방송국처럼 89.1MHz 92.9MHz 이렇게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을 뭐라고 그래요? 가드밴드다라는 거죠. 가드밴드, 즉 경계 대역이다, 보호 대역이다. 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3번입니다. IGM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IGMP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M이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프로토콜이고 자, 여기는 이제 그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멀티캐스트 그룹 유지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맞는 내용이 되고요. 2번에 ICMP와 유사하다 그랬고 세 번째 RFC 112로 정의되어 있다 그랬는데 자, 이런 문제 굉장히 힘들죠. RFC 1112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네, 4번에 보면 멀티캐스팅을 제공하는 인터넷 라우터와 호스트에 사용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15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ITUT 권고안에 X 시리즈에서 패킷형 DTE와 DCE 간 인터페이스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거는 X25가 되겠습니다. 자, 정해진 단답형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DTE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할 때 단말기를 우리 DTE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신호 변환하는 장치를 DCE라고 그러고, 자, 통신 회선을 거쳐서 또 DCE 신호 변환 장치를 거쳐서 통신 제어 장치를 거쳐서 이제 상대방 컴퓨터에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DTE와 DCE 간에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X25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155번입니다. OSI 7 계층 중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죠. 자, OSI 7 계층 한번 볼까요? 물대내 전세표응. 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보면 프레임 단위의 전송을 규정한다라고 그랬는데, 물리 계층이 이제 비트 스트림 단위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 프레임 단위, 그 다음에 이제 패켓 단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메시지 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하위 2계층이다. 1계층, 2계층, 2계층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자, 4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얘는 뭐죠?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인접 노드 간에 종단 간은 전송 계층이 되는 거고 얘는 인접 노드 간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니까 오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오류 제어, 그 다음에 흐름 제어, 네, 그 다음에 동기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정보통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IBM의 SNA는 컴퓨터 간 접속을 용이하게 체계화된 네트워크 방식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SNA다라는 것은 이제 시스템 네트워크 아키텍처다라고 해서 기업 내에 네트워크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서 IBM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본격적인 데이터 통신의 시초는 미국의 반자동 방공 시스템 SAGE다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온라인 시스템의 대량 보급으로 정보통신을 위한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드나요? 늘어나죠. 표준화가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여러분이 핸드폰 잭에 보면 이 잭이 다 다르면 어때? 회사마다 다르면 불편하죠. 네, 그래서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은 늘어난다라는 거고 데이터 전송은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된 정보의 전송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맞는 내용이 되죠. 자, 역다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죠. 역다중하기가 뭔가요? 자, 입력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역다중하기를 거치게 됩니다. 역다중하기를 거쳐서 이게 이제 회선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쭉쭉 이제 음성 대역 폭으로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게 모뎀이 있고요. 네, 모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역다중하기로 모여진 다음에 이제 상대방 컴퓨터에 이렇게 전달되는 방식, 이게 이제 역다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두 개의 음성 대역 폭을 이용을 한다. 맞습니다. 자, 2번에 보면 하나의 채널이 고장나요. 만약 이 선이 고장이 나면 이런 선으로 이동을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상이한 두 채널 간의 지연으로 인한 비트 스트림 혼란을 조정하기 위한 순환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입출력 대역폭이 다르며 구조가 복잡하다. 불규칙한 존송이 있다. 바로 이제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통화 중에 이동 전화가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을 할 때 자동으로 다른 셀의 통화 채널로 전환함으로써 통화가 지속되게 해주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핸드오프다라고 합니다. 핸드오프. 그래서 이제 비슷한 걸 우리가 이제 핸드오프 방식에 어떤 방식이 있냐면 소프트 핸드오프가 있고 또 소프터 핸드오프가 있고 하드 핸드오프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또 로밍 방식도 있습니다. 소프트 방식은 뭐냐면 자, 이 기지국, 이 기죽인데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기지국을 넘어간다 그거죠. 네, 끊을 때 끊어지기 전에 다른 기지국의 신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소프터 방식은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신호가 겹치는 구간에서는 두 기지국의 신호를 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 핸드 오프 방식이다라는 것은 얘는 이제 무선 주파수가 교체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못 느낄 수도 있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 느끼더라도 순간적인 이제 단절이 있는 방식이고, 로밍은 이제 해외 나갔을 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프로토콜 전송 방식 중 특정한 플래그를 메시지 처음과 끝에 포함시켜 전송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플래그를 맨 앞에 플래그, 맨 뒤에 플래그 붙이는 거 HDLC 방식이 있었고, 이 HDLC는 무슨 방식이 되죠? 바로 비트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 간의 변환을 제공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P 주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호스트 이름이 있는데 이제 얘는 이 IP 주소는 이 호스트예요 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죠. DNS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이제 바꿔주는 게 DNS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